이혼 서류야. 장례식장의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실에서 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윤서의 세계는 멈춰버렸다. 7년. 시할머니 간병 7년의 세월이 A사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3살 윤서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1년 후 그녀가 대학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모든 진실이 뒤집혔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윤서는 결혼 2년 차였다. 26의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남편 민재는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윤서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김장을 담그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최소 몇 년은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반신마비가 왔고 인지 기능도 상당 부분 손상되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외동아들이었고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요양병원에 모실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직접 돌볼 것인가. 윤서는 민재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집으로 모시자. 내가 돌볼게. 하지만 당신 일도 있고 어머님이 더 중요하지. 가족이잖아. 그렇게 결정은 내려졌다. 윤서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집은 간병시설로 변했다. 거실 한쪽에는 전동 침대가 설치되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들어섰다. 윤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했다. 미음을 쑤어 한 숟가락씩 먹이고 침을 닦아주고 손발 마사지를 해드렸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기저귀를 갈다가 실수로 침대 시트를 적시기도 했고 음식을 먹이다가 사례가 들려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숙련된 간병인처럼 능숙해졌다. 민재는 최대한 도우려 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고 주말에는 윤서를 대신해 간병을 맡았다.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윤서는 그때마다 웃으며 답했다. 우리 가족인데 뭘. 어머님도 곧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폐렴이 왔고 욕창이 생겼고 근육은 점점 더 위축되었다. 윤서의 몸도 서서히 망가져갔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허리 디스크가 왔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약속을 잡아도 급히 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멀어졌다. 3년째 되던 해 윤서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30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은 푸석해졌으며 피부는 생기를 잃었다. 체중은 10kg이 빠졌다. 간병인 용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찬 거실 바닥에 앉아
김치와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민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귀가 시간도 늦어졌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웃는 일도 드물어졌다. 윤서는 외로웠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했다. 7년째 되던 봄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폐렴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윤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손을 잡고 있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보다는 긴 터널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서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재가 건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냉정한 서류 한 장이었다. 서류를 받아든 윤서의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 상단에 또렷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협의 이혼 신청서. 순간 귓가가 웅웅거렸다.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이게 뭐야?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피한 채 거실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턱선은 굳어 있었고 주먹은 바지 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7년 전 프로포즈하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윤서는 서류를 든 손이 너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겨우 붙잡고는 민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7년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 7년 동안 모셨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장례 끝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게 말이 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옆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민재가 낮게 중얼거렸다. 뭐? 내가 당신한테 우리 어머니 간병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 당신이 하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 윤서는 귀를 의심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발짝 다가갔다. 하지만 민재는 뒤로 물러섰다. 좋아서 했다고? 그래. 나는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했어. 기억 안 나? 당신이 집에서 돌보겠다고 우겼잖아.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가족이라고 했잖아. 민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 나한테 왜 고맙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민재가 처음으로 윤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다. 7년은 너무 길었어. 너무 지쳤어. 집에 오면 병실 같고 아내는 간병인 같고 나는 그냥 ATM 같았어.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그럼 나는 뭔데? 나는 7년 동안 뭐였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메말라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허무함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 선택의 결과를 사는 거야. 나도 내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집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는 듯 라이터를 꺼냈다.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이 생겼어. 순간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누구? 회사 후배. 2년 전에 만났어. 2년 전? 윤서는 계산했다. 2년 전이면 간병 5년 차였다. 가장 힘들고 지쳤던 시기였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을 오가던 때였다. 윤서가 밤낮 없이 간병에 매달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너무 외로웠어. 집은 감옥 같았고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 같지 않았어. 그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었어. 나를 이해해주고 웃게 해주고 사랑해준 사람. 민재의 고백은 담담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 같았다.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7년.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청춘을, 건강을, 커리어를, 친구들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끝이 이것이란 말인가. 사랑했어, 민재야. 정말 사랑했어.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연기는 거실 천장으로 올라가 흩어졌다. 나도 한때는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더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인주를 꺼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1번, 2번, 3번. 필요한 곳마다 또박또박 찍었다. 가져. 윤서가 서류를 민재에게 내밀었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더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 그냥 가. 당장. 윤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윤서의 결혼 생활 9년이 끝났다. 윤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은 어두워졌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윤서는 텅 빈 전동 침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윤서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윤서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깊은 밤의 고요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이 흘렀다. 윤서는 이제 34이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기를 반복했다. 밥맛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윤서는 서서히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집세를 내야 했다. 무엇보다 윤서는 살아야 했다. 그녀는 이력서를 썼다. 하지만 출판사 경력은 9년 전 것이었고 그 후로는 7년간의 공백기뿐이었다.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다. 34, 경력 단절, 이혼녀. 채용 시장에서 그녀는 환영받지 못했다. 절망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7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경험. 그것도 경력이 아닐까? 윤서는 요양병원과 간병인 파견업체에 연락했다. 자격증은 없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한 곳에서 면접 제안이 왔다. 7년이나 직접 간병을 하셨다고요? 어르신 상태는 어떠셨나요? 면접관이 물었다. 윤서는 차분히 대답했다. 뇌출혈 후유증, 반신마비, 욕창관리, 영양관리, 약물 투여, 응급상황 대처. 그녀가 답할수록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졌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윤서는 간병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저귀 가는 법, 체위 변경하는 법, 욕창 예방 마사지, 유동식 먹이는 법.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윤서가 맡은 첫 번째 환자는 팔순의 할머니였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다. 가족들은 윤서를 보자마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어머니가 편해 보여요. 보호자가 고마워했다. 윤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7년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기술이 되었다. 일은 고됐지만 윤서는 건강에 신경 썼다. 더 이상 자신을 혹사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식사했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잤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윤서는 매일 깨달았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이 성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어느 날 환자의 딸이 물었다. 윤서가 점심을 거른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아, 나중에 먹으려고요. 안 돼요. 지금 드세요. 제가 김밥 사왔어요. 선생님이 건강해야 우리 엄마도 잘 돌봐주시잖아요. 그 말에 윤서는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윤서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김밥을 받아 먹었다. 일하면서 윤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중풍으로 쓰러진 할아버지, 치매에 걸린 할머니, 암투병 중인 중년 남성,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청년.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아픔이 있었다. 윤서는 그들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다. 간병일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갔고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드디어 시간을 낸 것이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주변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했다. 검진을 마친 후 윤서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였다. 복도 끝 창가에 놓인 휠체어가 눈에 들어왔다. 햇살이 비치는 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뒷모습이었지만 윤서는 단번에 알아봤다. 등의 각도, 어깨의 선, 머리 모양 1년 전까지 9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다리가 굳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재였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것 같았다. 병원복 차림의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는 다가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몰랐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1년 만에 마주치는 전 남편. 그것도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모습으로. 그때 누군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재의 여동생 지은이었다. 윤서보다 5살 어린 결혼 전에는 제법 친하게 지냈던 시누이였다. 언니,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은아, 오빠가 왜? 윤서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눈물부터 쏟아냈다.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우는 지은을 윤서는 어색하게 안아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위암이래요, 언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기예요.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 순간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위암, 사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의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언제부터? 엄마 돌아가시고 2달 후에 알았어요. 그때 이미 3기였대요. 언니랑 이혼하고 오빠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검사를 미루다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윤서는 휠체어에 앉은 민재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죽어간다고? 1년 전 자신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차갑고 냉정했던 그 남자가 그 여자는요? 회사 후배는? 윤서가 물었다.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병 알고 나서 바로 떠났어요. 연락도 안 받고. 오빠 혼자예요, 언니. 완전히 혼자. 윤서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분노, 연민, 슬픔, 허무함. 모든 것이 뒤섞였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병실이 어디예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들고 윤서를 쳐다보았다. 7층 704호예요. 하지만 언니, 오빠가 언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요. 상관없어요.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뒤에서 지은이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윤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7층 704호.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남자. 아니, 전 남편. 그는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까? 윤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704호 병실 앞에 섰을 때 윤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저 문 너머에 민재가 있다. 1년 만에 마주하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병실은 4인실이었지만 안쪽 창가 자리에 민재만 혼자 누워 있었다. 다른 침대들은 비어 있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 실내는 어두침침했다. 민재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윤서가 기억하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윤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윤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침대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민재의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1년 전만 해도 78kg이었던 그는 이제 50kg도 안 되어 보였다.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피부는 병원 벽지처럼 창백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손톱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한때 건강하고 활력 넘쳤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윤서를 보려 하지 않았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윤서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렸다. 민재의 어깨가 움찔했다. 침묵이 흘렀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벨소리. 병원 특유의 소음들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704호 병실 안은 무겁고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윤서는 민재의 앙상한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손. 이제는 링거줄에 연결된 뼈만 남은 손이 되어 있었다. 혈관이 푸르게 드러나 보였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다. 왜 말 안 했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다른 병동 건물이 보였고 그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윤서는 계속 물었다. 왜 혼자 있냐고, 그 여자는 어디 갔냐고, 언제부터 알았냐고. 민재는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했다. 이혼하고 2달 후에 알았다고, 수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중간중간 기침으로 끊겼다. 윤서는 민재가 이혼 서류를 낸 이유를 물었다. 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냐고, 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냐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도 울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다. 윤서가 7년 동안 간병하며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자신까지 윤서의 짐이 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다고, 윤서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고, 그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고. 말하는 내내 민재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윤서는 민재의 어깨를 붙잡았다. 살과 뼈만 남은 어깨였다. 한때 단단하고 넓었던 어깨는 이제 새의 뼈처럼 가늘고 약해져 있었다. 윤서는 그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1년간 쌓였던 오해와 분노와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거칠게, 아이처럼. 한참 후 윤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냐고.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외로워서 매달렸을 뿐이라고,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서는 작게 웃었다. 민재도 따라 웃었다. 둘 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묘한 표정이었다. 윤서는 일어섰다. 그리고 민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지만 땀이 배어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다.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매일 오겠다고, 거부하지 말라고, 이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민재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에 얼굴을 묻고 다시 울었다. 윤서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부드럽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병실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의료 장비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복도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혼한 부부, 암 환자와 간병인.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다시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704호 병실만은 고요했다. 윤서는 민재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침묵이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매일 병원에 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보온 도시락에 미음과 반찬을 담았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아침 7시 반이었다. 회진이 시작되기 전 민재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며칠간 민재는 윤서를 멀리했다. 고개를 돌리고 말을 아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때문이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개의치 않았다. 묵묵히 할 일을 했다.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베개를 두드려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미음을 데워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땀에 젖은 병원복을 갈아입혔다. 민재의 몸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위를 대부분 절제한 탓에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조금만 먹어도 구역질이 났고 소화가 되지 않았다. 체중은 계속 빠졌고 근육은 녹아내렸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고 손발끝이 저리고 아팠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통제를 투여해도 효과는 몇 시간밖에 가지 않았다. 윤서는 7년간의 간병 경험을 총동원했다. 민재의 식단을 조절했다. 미음에 단백질 파우더를 섞고 영양제를 갈아 넣었다.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것이 중요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토하니까 2시간마다 소량씩 나눠 먹였다. 밤에 통증이 심할 때는 발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주었고 침대에 공기 매트를 깔았다. 2주가 지나자 민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윤서가 병실에 들어서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밥을 먹일 때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밤에 잠들기 전에 손을 내밀어 윤서의 손을 잡았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경계심과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대신 안도감과 의지가 자리 잡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급격히 나빠지지도 않았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보통 이 정도 병기의 환자들은 빠르게 쇠약해지는데 민재는 체중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 식사량도 조금씩 늘었고 통증도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었다. 간병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주치의가 윤서에게 말했다. 보호자분 덕분에 환자분이 버티고 계십니다. 윤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보호자. 이혼한 전 남편의 보호자.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 윤서는 매일 이곳에 왔다. 다른 간병 환자들도 있었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민재를 돌봤다. 어느 날 오후 윤서가 병실에 들어서자 민재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다. 윤서가 아침에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휠체어로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다.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우울해지니까 가끔은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날씨 좋네. 민재가 작게 말했다. 윤서는 그의 옆에 섰다.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단풍이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멀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산책 갈까? 윤서가 물었다. 민재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병원 밖으로? 응. 주치의한테 허락받았어. 1시간 정도는 괜찮대. 윤서는 민재의 휠체어를 밀어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통과해 정문을 나서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신선한 공기의 냄새였다. 병원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쉬고 있었다. 윤서는 민재를 그늘진 벤치 앞까지 데려갔다. 그리고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노란색, 붉은색, 갈색의 낙엽들이 바람에 날려 땅에 내려앉았다.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자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고마워. 민재가 중얼거렸다. 윤서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뭐가?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이야. 당신은 나를 돌볼 의무가 없어.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그냥.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직 사랑하니까? 미련이 남아서? 불쌍해서?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었다. 그저 윤서는 민재 곁에 있고 싶었다. 그가 혼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새소리를 들었다. 가끔 민재가 기침을 하면 윤서가 물을 건넸다. 민재가 추워하면 윤서가 담요를 덮어줬다. 작은 배려들이 오갔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윤서는 민재를 다시 병실로 데려왔다.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도왔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호박죽을 끓여왔다.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부드럽게 만든 죽이었다. 민재는 반 그릇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세 그릇도 먹었을 양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선방한 것이었다. 밤 9시 윤서는 병실을 나서려 했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윤서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민재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윤서의 손을 꼭 쥔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다. 윤서는 1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민재의 숨소리를 듣고 손의 온기를 느끼며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윤서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곧 죽을 것이다. 의사는 몇 달이라고 했다. 길어야 1년. 그리고 나면 윤서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또 한 번의 이별. 또 한 번의 상실. 하지만 윤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민재의 곁에 있는 것,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의 미소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7년 전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선택이었다. 윤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민재가 나타났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그는 웃고 있었다. 윤서도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가을 공원을 걷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다. 윤서는 꿈속에서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3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병원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얗고 고요한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민재는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다. 민재를 위한 목도리였다. 정기 검사가 있는 날이었다.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윤서와 민재는 진료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이었다. 검사 결과는 희망일 수도 절망일 수도 있었다. 환자 김민재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했다. 윤서는 민재의 휠체어를 밀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주치의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쁜 소식인가? 더 악화된 건가? 주치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주치의가 말을 멈췄다. 윤서는 숨을 죽였다.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윤서가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종양이 축소되었습니다. 간 전이도 진행이 멈췄고요.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간 윤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종양이 축소되었다고? 진행이 멈췄다고? 사기 위암 환자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재수술로 남은 종양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윤서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민재도 멍하니 의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이였다. 진료실을 나온 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복도 끝 창가에 섰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도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2주 후 민재는 재수술을 받았다. 간에 전이된 종양과 남아있던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8시간이 걸렸다. 윤서는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료진은 예상보다 종양 상태가 좋았다고 했다. 깨끗하게 제거했고 주변 조직도 건강했다. 회복만 잘 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민재는 여전히 허약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죽음을 기다리던 눈빛이 아니었다. 살아야겠다는, 살고 싶다는 눈빛이었다.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다. 한 달 후 민재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복도를 천천히 윤서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10m, 20m, 50m. 거리는 조금씩 늘어났다. 2달 후에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지팡이를 짚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다. 식사량도 늘었다. 처음에는 미음 반그릇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 가끔은 부드러운 빵이나 삶은 계란도 먹었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다. 50kg에서 55kg, 60kg. 뼈만 앙상했던 몸에 조금씩 살이 붙었다. 윤서는 매일 병원에 왔다. 간병일은 줄이고 민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봤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민재가 좋아하던 소설들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윤서에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윤서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다. 민재를 쳐다보았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다시 결혼하자는 거야? 응. 이혼한 거 후회해.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윤서는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일러. 왜? 내가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퇴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때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민재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의 말이 옳았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 그를 간병하는 사람.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3개월 후 민재는 퇴원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암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건강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체중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퇴원하는 날 윤서는 민재를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탁했다. 윤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침대 시트를 갈았다. 혼자 괜찮겠어? 윤서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고 약은 빠뜨리지 말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엄마 같은 소리 하네. 민재가 웃었다. 윤서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재가 그녀를 따라왔다. 윤서야. 응?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윤서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이었다. 윤서는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민재는 살아갈 것이다.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윤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윤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삶도 변한다. 윤서는 그것을 믿었다. 석 달이 흘렀다. 민재는 회사로 복직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근무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근 첫날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종이 냄새, 커피 냄새, 사람들의 향수 냄새,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일상의 냄새였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악수를 청하는 손들, 등을 토닥이는 손길들. 민재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 한 달 후부터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졌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이었다. 민재는 열심히 일했다. 살아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급여를 받는다는 것. 당연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민재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윤서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간병 일을 계속했다. 새로운 환자를 맡았다. 85의 할아버지였는데 치매가 있었다. 아침마다 윤서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는 할아버지였다. 손자 이름도 며느리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윤서에게는 늘 고맙다고 말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윤서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다. 윤서는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봤다. 시어머니를 돌보던 때처럼, 민재를 간병하던 때처럼. 아침에는 세수를 시켜드리고 식사를 도왔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해서 음식을 흘렸다. 윤서는 닦아주고 다시 떠먹였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휠체어를 밀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았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보며 웃었다. 무엇이 좋은지는 몰라도 그냥 웃었다. 윤서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애매했다. 부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남남도 아니었다. 묘한 관계였다. 식당에서 마주 앉으면 침묵이 흘렀다. 메뉴를 고르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을 드는 손이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편안해졌다. 민재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윤서는 간병일 이야기를 했다.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나눴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순간들, 시어머니를 간병하던 힘들었던 시간들, 이혼 후에 외로웠던 나날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웃으며 떠올릴 수 있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초여름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연인들.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치킨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반짝였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다. 민재가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냈다. 윤서에게 하나를 건넸다. 윤서는 고맙다고 말하고 캔을 땄다. 톡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왔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민재가 말했다. 요즘 생각이 많다고, 인생과 죽음과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고. 윤서는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었다. 민재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죽을 것 같았을 때 후회가 많았다고, 그중 가장 큰 후회는 윤서에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가 윤서를 쳐다보았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윤서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웠다고 하지만 윤서가 매일 와서 돌봐주면서 깨달았다고. 자신이 윤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윤서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녀도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민재를 사랑한다고, 이혼했을 때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결국 사랑이었다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라고. 민재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는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민재의 손은 따뜻했다. 1년 전 병실에서 잡았던 그 차갑고 떨리던 손이 아니었다. 이제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윤서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민재가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제대로 이번엔. 윤서는 조건을 제시했다. 서로에게 솔직할 것, 서로를 존중할 것, 매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것. 민재는 웃으며 윤서를 껴안았다. 윤서도 그를 안았다. 한강의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불었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작은 한식당이었다. 민재는 된장찌개를 먹었고 윤서는 김치찌개를 먹었다. 반찬을 나눠 먹고 밥을 비비고 국을 떠먹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행복했다. 식당 안은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로 왁자지껄했다. 주방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났다. 따뜻한 김이 식탁 위로 올라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재가 언제 재혼 신고를 할지 물었다. 윤서는 급하지 않다고 1년 정도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민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윤서의 신중함을 알고 있었다.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은 조심스러워지는 법이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역 앞에서 헤어졌다. 서로 다른 방향이었다. 민재는 동쪽으로, 윤서는 서쪽으로.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가슴이 벅찼다. 윤서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으로 달리는 전동차.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터널의 벽면에 광고판들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는 생각했다. 인생도 이런 거구나.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멈춤도 있고, 달림도 있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가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 집에 돌아온 윤서는 일기를 펼쳤다. 오랜만이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썼다. 오늘의 감정을, 생각을, 희망을 적었다. 손끝에서 잉크가 흘러나와 종이 위에 문장을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윤서는 미소 지었다. 나는 다시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사랑받는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까지. 윤서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환자를 돌보고 밥을 먹고 민재를 생각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윤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았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민재의 정기검진 결과는 매번 좋았다.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위였다. 의사는 완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물론 평생 관리해야 하고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건강하다고 했다. 민재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체중은 72kg까지 늘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랐다. 회사에서는 승진 제안도 받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는 직장인이었다. 윤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간병인으로서의 경력이 쌓이면서 평판이 좋아졌다. 환자 가족들이 윤서를 지목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입도 늘었고 자신감도 생겼다. 7년간의 시어머니 간병이 이제는 전문성이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누군가를 돕는 능력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주말마다 만났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민재가 윤서의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고 윤서가 민재의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다. 영화를 보러 가고 등산을 가고 박물관에 가기도 했다. 연인 같기도 했고 오랜 친구 같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윤서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다.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윤서는 조금 당황했다. 평소에 민재답지 않은 분위기였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 천천히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민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손가락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시선이 불안정했다. 디저트가 나왔다. 초콜릿 케이크였다. 접시 위에 하얀 초콜릿으로 뭔가 쓰여 있었다. 윤서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다. 다시 결혼해 줄래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였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윤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민재만 보였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 동안 생각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윤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윤서는 한참을 울었다. 대답을 하지 못했다. 너무 벅차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재는 무릎 꿇은 채 기다렸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마침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좋아. 순간 레스토랑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윤서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울고 웃으며 서로를 꼭 안았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샴페인을 가져왔다. 축하한다며 다른 손님들이 건배를 청했다. 민재가 윤서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딱 맞았다. 윤서는 반지를 보며 또 울었다. 민재도 울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에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구청에서 재혼 신고를 했다. 조촐한 자리였다. 증인으로 민재의 여동생 지은과 윤서의 옛 친구 한 명이 왔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간단한 절차였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살아. 윤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지은도 울었다. 1년 반 전 병원 복도에서 울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구청을 나서며 민재가 윤서의 손을 잡고 물었다. 어디 가고 싶어?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집, 우리 집. 두 사람은 민재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제는 윤서의 집이기도 했다. 함께 살기로 한 집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재가 윤서를 안아 올렸다. 윤서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민재는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윤서가 웃으며 말했다. 왜 이래? 오글거려. 민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신부는 안아서 들어가는 거야. 영화에서 봤어. 윤서가 빙긋 웃었다. 우리 신혼부부도 아닌데.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다. 재혼도 신혼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민재가 윤서를 소파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민재가 윤서를 쳐다보며 물었다. 행복해? 윤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너무. 민재가 말했다. 나도.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윤서가 민재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응, 함께니까. 윤서는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재는 윤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였다. 사랑하는 소리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파스타와 샐러드를 만들었다. 서투르게 요리하며 웃었다. 소스가 튀고 면이 뭉치고 난장판이 됐지만 행복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하며 장난쳤다. 물을 튀기고 거품을 묻히고 아이들처럼 웃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윤서가 말했다. 우리 정말 멀리 돌아왔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엄청 멀리. 윤서가 물었다. 후회 안 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도. 너는? 윤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장 깊은 절망을 준 사람은 실은 가장 깊은 사랑을 숨기고 있었다. 가장 아팠던 이별은 실은 가장 아름다운 재회의 시작이었다. 인생은 돌고 돌았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갔다. 윤서와 민재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것이다. 7년의 간병도, 이혼의 아픔도, 암 투병의 고통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는 사랑의 시간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갈 시간이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갔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윤서와 민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